벌써 4주째네요. 그죠? 다음 주면 이제 끝이네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떨란가 모르시겠어요. 다음 주에 마치고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죠? 발표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주째는 사기 속에 나오는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란가 모르시겠어요, 그죠? 사마천 사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에피소드의 활용입니다. 에피소드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벌써 4주째인데 반응들이 저기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반응들이 있어요. 제일 재미없는 데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가면 진짜 반응 없어요.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건드려야 돼, 일부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벌끈벌끈 합니다, 이제. 에피소드를 아마 역사책 속에서 에피소드를 활용한 최초의 또 역사가일 겁니다. 사마천한테 붙은 최초는 뭐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로 최초가 많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FOB로 시작되는 세 단어가 있어요. 흔히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 단어를 모두 다 성취하게 되면은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F로 시작되는 단어는 first, 그죠? 처음, 최초 그런 겁니다. 저도 최초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최초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날이 전부 다 처음이죠, 뭐 그죠?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처음은 별로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위대한 발명이나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초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최초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바탕 위에서 이룩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O는요, only입니다. 유일한.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을 다 한두 개씩은 하는데 B가 안 돼요. B가 뭘까요? 베스트. 베스트가 잘 안 돼요. 그죠? 아무튼 사마천은 FOB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학자이자 또 그런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역사책 속에다가 활용한 거의 최초의 역사학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에피소드의 활용은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보면은 전반부에 초반부에 아주 생각 없이 그냥 살짝 한 카트 집어넣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카트가 다시 재현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아 맞다 저게 첫 장면에 나왔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정 장면을 가볍게 보기에는 가볍게 처리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큰 의미를 갖는 이런 에피소드 활용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고 있는 전기에다가 사마천은 항상 그 사람의 일생의 앞부분에다가 에피소드를 집어넣어요. 짤막짤막하게 에피소드를.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신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 다리를 지나가다가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건달들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과지옥이라든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모든 인물들은 웬만한 인물들은 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스치듯 지나가는 스케치하듯이 지나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안에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심하게는 그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담겨 있어서 사마천 사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에피소드와 비롯해서 권력자들의 취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미난 이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마천 사기 관계되어 있는 요모조모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사기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한 학자들은 별로 없는데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사기가 전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때부터 사기를 읽은 걸로 보이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의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이련스님의 삼국유사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지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은 뭐 거의 기록은 없잖아요. 그죠? 금성문, 그 다음에 뭐 광개토대양비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의 금성문 정도, 이 정도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기록은. 전부 다 중국에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장 그 본격적인 역사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사마천 사기입니다. 거기에 115번째 조선열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 한서, 후한서 이런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25종류의 역사책 속에 다 우리나라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를 공부하려면은 뭐 고려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 책을 안 들여다보면은 방법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 대단히 어려운, 우리나라 역사는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후기에 들어오면은 사기 매니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 들어오면은 이제 지식인들이 한 500년, 400년 넘어 이제 왕조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왕조 체제와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서학이 들어오고 청나라한테 또 굴복을 했지 않습니까?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했잖아요. 그죠? 그런 패배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지식인들이 사마천 사기를 많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사기 속에 보면은 저항정신이라든지 뭐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문장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소박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도 배울 겸 사실 사마천 사기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읽으라고 권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이게 읽게 되면은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왕조 체제 내에서는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많이 길러내기 때문에 대놓고 읽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도 한족이 세운 왕조에서는 보살핌을 못 받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마천 사당과 무덤 가운데에서 무덤은 몽고족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사마천 고향 쪽을 방문했다가 사마천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마천 무덤은 그 모양이, 꼴이 몽고족의 텐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당의 건축물들은 다 누가 새로 단장해줬냐? 청나라가 해줍니다. 여진족이 또 해줍니다. 왜? 몽고족이나 여진족은 컴플렉스가 없잖아요. 뭐 훌륭한 역사학자래. 근데 이전 왕조는 이 사기를 읽으면은 반체제 인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읽으라고 권장을 못해서 사당하고 무덤도 또 돌보질 않았죠. 사당하고 무덤을 돌봐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그널이 사기를 읽어도 되나 보다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재미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몇 년 전에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 무덤은 10수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자객열전이라고 있는데 그 자객 가운데 예양이라고 하는 자객이 있습니다. 산서성 태원 쪽에 이 사람의 무덤이 있다라는 걸 제가 기록으로 확인을 하고는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 무덤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무덤을 찾아냈어요.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들은 자객이나 유협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거기까지 갔다가 못 찾아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면 될 일을.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갔으면 다 가르쳐 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몇 차례 가게 됐습니다. 이제 태원은 산서성의 수도니까 가기가 용이해요. 사실 교통편도 그렇고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3, 4년 전인가 한번 또 갔었는데, 세 번째인가 예양 무덤을 갔었는데, 그 사당이 있어요. 무덤은 형태가 없고, 무덤은 거의 안 남아있고, 사당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다 찌그러져 가는 사당이 남아있는데, 그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퇴역 군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양반을 벌써 세 번째 만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어르신도. 그리고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거꾸로 제가 예양 무덤을 다녀감으로써 중국인 네티즌 사이에서 예양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양 무덤, 예양 사당이 여기 있대더라. 산사성 태원에 어디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뭐 사진도 올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네가 고무대가 들떠가지고, 이게 뭔가 좀 될랑갑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중국 정부에 당신이 얘기 좀 해가지고, 여기 좀 깨끗하게 정리도 좀 하고, 정비 사업도 하고, 내 수고비도 좀 많이 주라 그래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수고비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사당을 국가에서 나서서 정비는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객이잖아요. 자객이요.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테러리스트 사당을 정비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있는 동안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라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마천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영원한 2등의 비애라는 거 아시죠? 그죠? 2등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뭐 워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 비애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데, 하여튼 저는 성적은 엉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60여 명 가운데 한 반에서 한 40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그 정도 성적이었으니까. 근데 그 2등이 비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피 터져가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1등을 못 따라잡는 2등들이 있잖아요. 1등 하러 놓으면 맨날 할 거 다 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놀고 다 놀면서도 1등 하는 것 같은데, 2등은 죽으라고 따라가도 1등을 못 따라잡는 그런 거죠. 사마천이 그런 존재예요. 후대 지식인들이나 문인들한테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존경을 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죠. 그죠? 미워한다고. 그래서 엉뚱한 거를 걸고 사마천을 미워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팩트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사기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지만은 문학과, 그죠? 혼연일체가 돼 있다. 문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팩트하고는 조금 어긋나 보이는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구런이 명나수에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은 장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네가 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기 기록 가운데에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일 먼저 오제본기, 요순 임금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라 기록. 그 다음에 은나라. 요즘은 이제 상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인데, 요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를 안 믿었어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기 나오는 기록을. 주본기부터 믿었습니다. 주나라 때 기록부터. 주나라가 대개 기원전 11세기 말에 건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로, 그렇게 되면 3000년, 그 위로 2000년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골문이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면서, 갑골문은 전부 다 은나라 역사입니다. 은나라 왕들이 제사를 지낸 기록이에요. 전부 다. 그게 은허라고 하는 은나라 마지막 수도인 오늘날 하남성 안양시, 거기 남아있는 은나라 유적지를 은허라고 합니다. 그 은허에서 갑골문이 대량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1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북경에서 한약방을 하는 왕의영이라고 하는 의사가 약재를 구하는데 그 학질에 좋다고 해가지고 용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짐승 뼈다귀를 갈아서 먹으면 학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용골을 전부 다 이제 약재를 수입을 하는데 용골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뼈다귀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거나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원산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남성 안양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땅에서 나와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수집한 뼈를 전부 다 대량으로 사들여서 이 사람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각골문에 관해서 탁본을 뜨고 해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로 금성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수집하고 그러면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서양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운 고고학 발굴 기술을 가지고 국산 중국 스스로가 최초로 안양에 대한 은하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을 오랫동안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나라 마지막 수도의 실체가 이제 확인이 됐죠. 수만 건의 각골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로 왕들이 은나라는 전부 다 미신, 요즘으로 보면은 미신의 나라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점을 쳐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임금이 사냥 나가려고 하면은 오늘 사냥을 나가려고 하는데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흉할까요? 길할까요? 흉할까요? 이런 걸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점은 조상에 대한 제사점이죠. 제사에 대한 기록을 뼈다귀에다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는 짐승뼈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짐승뼈를 가지고 쳐요. 그게 뭐냐면 거북이 배껍데기를 가지고 칩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소뼈, 소어깨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듬으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죠? 소뼈, 돼지뼈, 사슴뼈, 뭐 심지어는 인골도 있어요. 사람 뼈에다가도 점을 치고 글씨를 썼는데 이 거북이 배껍데기에다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을 치르기 전에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날짜가 나와. 오늘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제사를 위해서 점을 쳤는데 점괘가 길하다고 나왔다. 그죠? 누구누구를 위한 제사를 치렀는데 또는 왕이 몇 월, 며칠 사냥을 나가려고 어디로 사냥을 나가려고 해서 점을 쳤는데 길하다고 하는 점괘가 나왔다. 이런 걸 이제 쓰는 겁니다. 내용을. 그럼 점은 어떻게 치냐 그러면 짐승뼈에다가 홈을 팝니다.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홈을 쭉 파가지고 뒤에서 불로 찢으면은 약한 부분이 갈라지잖아요.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터지는 선을 보고 그걸 조문이라고 하는데 징조를 나타내는 이제 문양이에요. 선을 보고 기록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점친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만 건 나오니까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친 내용들이 나오니까 임금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각골문 연구에 따라 가지고 은나라 역대 왕들의 계보들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은봉기에 나오는 왕들 계보도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고학 발굴에 의해 가지고 은봉기의 정확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또 가능하냐 그러면 그 은봉기 이전에 있는 하나라 봉기도 못 믿을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기록의 신뢰성은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확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마천이 가장 많이 시달린 기록은 팩트 문제를 놓고 시달린 기록은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이 진시황 무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진시황이 13살에 즉위하자 바로 무덤 조성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제왕들이 즉위하면 즉위하고 바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게 언제 왕이 죽을 줄 모르고 왕위는 언제 하루라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진시황은 13살에 즉위해서 50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7년 횟수로 38년 임금 자리에 있었는데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도 무덤이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 때 가서야 무덤이 다 완성이 돼요. 죄수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70만 명을 동원해서 여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 3개를 팔 만큼 깊이 있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우물 3개의 깊이에요. 그러면 대개 한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아직 발굴이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대개 한 90m 내외로 봅니다. 지하 90m로 봐.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리고는 그 중앙에다가 이제 바닥을 다 깔고 중앙에다가 진시황의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무백관들의 인형들 흙으로 그게 병마용갱 같은 거예요. 병마용갱은 진시황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병마용갱 보고 와가지고 진시황 무덤 보고 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진시황 무덤하고 병마용갱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병마용갱에서 나오는 진나라 군인과 같은 사람들을 문무백관들의 모습을 그렇게 흙으로 구워가지고 안에다 집어넣고 진귀한 보물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 그러면 바닥에다가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 바닥에다가는 천하 형세도를 만들었다. 지도를 만들었다. 입체 지도를. 천장에다가는 별자리를 천문도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위를 덮은 다음에 그 덮은 위에다가 동을 녹인 쇳물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밀폐를 시키고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밀폐를 시키고 다시 흙을 덮어서 봉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3중으로 된 문을 설치하고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 사람들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산채로 생매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몰래 침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관 장치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게 됩니다. 그 다음 실내 조명은 뭘로 밝혔느냐? 인어 기름으로 실내를 밝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인자에도 물고기 인자에. 지금 전문가들은 그거를 되게 이제 돌고래 종류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얼마나 신비해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요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미이라3예요. 미이라3 아시죠?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자, 그러니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사마천을 비판하기가. 왜? 다른 기록이 없어. 사마천이 이런 자세한 기록을 남기려면은 어떤 자기 이전에 진나라에서 내려오는 기록이나 진시황 무덤에 관한 다른 기록을 참고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천을 비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고 비판해요? 네가 들어가 봤냐? 그거잖아, 그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사마천의 상상력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역사가들한테 가장 치명적으로 그 비판할 때 써먹는 게 이게 지금 소설 쓰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가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가운데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면 한다는 얘기가 소설 쓰냐?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런데 80년대예요. 1980년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뭐 우리나라는 하나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자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87년도에 정신문화연구원에 들어가고 정신문화연구원에 들어가면 이제 그 규장각이라고 해서 이제 도서 오랜 우리나라의 옛날 기록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가가 있고, 또 하나는 불온 서적만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 책이라든지 중국 책이라든지 소련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온 문서라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있어요. 거기는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 볼 수는 있단 말이야. 들어가서 중국, 저는 전공 자체가 제2외국어도 중국어를 했기 때문에 가서 중국 자료들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문물이라든지 고고라든지 중국의 발굴 성과들을 쭉 이제 보고하는, 기수마다 보고하는, 한 달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하는 게 여러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다가 그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80년대 중반에 고고학 조사에 의해 가지고 진시황 무덤에 관해서 발굴을 한 게 아니고 조그만 조사를 하나 합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진시황 무덤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바닥에다가 뭐라 그랬죠? 천하 형세도를, 지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산 모양으로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마천이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강과 바다는 수운을 흘려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치에 기관 장치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석장 이렇게 물을 뺑글 돌듯이 요걸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운을 흘려보냈다. 수운은 진공 상태에서는 액체 성분이죠. 그 온도계 옛날에. 그렇죠? 이게 공기하고 접하면은 기체가 돼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기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수은 중독 같은 게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수은을 흘려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수은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중국의 학자들이 서양 기술을 빌려가지고 진시황 봉토에 관해서 수은 함유량을 조사를 한 겁니다. 진시황을 덮고 있는 이 흙은 중국 역사상은 최초입니다. 중국의 제왕들의 무덤은 진시황 이전까지는 제왕들이 어떤 무덤을 하고 있냐 그러면 봉토가 없어요. 봉분이. 그냥 평지입니다. 묻어서 그냥 표시만 한 거단 말이죠. 현재 남아있는 진시황 이전의 무덤 가운데 봉분이 있는 건 나중에 후대에 알아보기 쉽게 봉분을 나중에 쌓은 거예요. 진시황은 최초로 자기 무덤을 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릉위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무덤을 산처럼 만들었다. 여기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 들어오면은 이산위릉으로 바뀌어요. 산을 아예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들 무덤 가면 다 산이에요. 산 전체가 무덤이야. 그리고는 가장 어디다가 신경을 쓰냐 그러면 입구를 완전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도굴 때문에. 그러니까 산 아래다가 완전히 지하궁전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궁전을. 그게 진시황도 보면 진시황 무덤 전체를 보면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누렸던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진시황 무덤 구역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진시황 능원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그 규모가 96만 평 정도 돼요. 가서 이제 우리는 가서 병마용경 보고 무덤만 뜰렁 보고 오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 무덤 주변으로 전부 다 성을 쌓아가지고 다 옛날에 궁궐처럼 만들어 놨어요. 진시황 능원의 규모는 약 100만 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60년대 중반부터 우연히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물을 파다가 병마용경 군인 머리를 몇 개를 찾아내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이 들어갑니다. 병마용경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이제 병마용 발굴 대장하고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3, 4년이면 끝날 줄 알았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6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0년, 반세기를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병마용경은요, 3호경만 발굴이 완전히 끝났고, 2호경은 아예 덮어놓은 상태고, 1호경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관람하고 뒤에서는 발굴하는 겁니다. 진시황 무덤은 손도 안 댔어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서안시하고 함양시 쪽에 있는 진시황 무덤하고 병마용경에 있는 요 지자체가 뭘 하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시황 무덤 구역 안에, 능원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옥수수 키우고, 석류 키우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역을 전부 다 확보하기 위해서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뭐 향후, 현재 제 예상으로는 향후 한 10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완전히 정리가 끝나고 계속해서 구덩이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진시황 무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50년 만에. 다 3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다 지금 서비스업에 다 종사해요. 이제 3차 산업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마용경이 79년인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병마용경만 얘기합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통계를 냅니다. 79년이니까 30년이면 되게 얼마죠? 2009년, 201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10년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2010년 무렵까지 병마용경이 벌어들인 입장료 수익만 5조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먹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선물 사고 쓰고 가는 거 빼고 입장료 수입만 5조 원이 되고 지금까지 입장료가 1,000배가 올랐어요. 1,000배가 올랐고 2016년도에 제가 실크로드 이제 제 중국 탐방 20주년으로 실크로드를 이제 기획을 해서 한 30분 모시고 갔는데 실크로드를 한참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 하나가 서한 가이드인데 교수님 그랬더니 기록이 깨졌어요. 그러더니 뭐가 그랬더니 병마여행 하루 입장객 숫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명입니다. 입장료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면 10억이에요. 하루에 10억이에요, 하루에. 그런데 작년 10월 1일 날, 중국은 건국절이죠, 그죠? 올 건국절 이제 10월 1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중국은 이제 들어갔어요. 예, 휴일 기간 들어가야 이제 이번 주말부터 되면 오늘부터 들어가네, 이제. 한 열흘 정도, 다음 주까지 쭉 해서 한 8억이 이동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근데 작년 10월 1일 날 건국절 날 이 기록이 또 깨집니다. 몇만 명이나 들어가냐? 13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거짓말이다. 야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길래 야 그건 거짓말이다. 하루에 사람이 오고 가고 이동하고 보고 하면은 동선이 있고 양이 저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화산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화산 입금을 제한을 한 겁니다. 입산을. 이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산 가운데 하나가 서안 위쪽에 있는 화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다 서안으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병마용경을 아침 일찍 개장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사람들한테 구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3만 명이 됐어요. 하루 입장료 수익이 약 30억.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은, 1년에 황제 무덤 하나씩만 파면은, 중국의 제왕들이 약 600명 정도 되거든요. 몇백 년을 먹고 산다. 그런 얘기 하는데,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수운이 이제, 딱 캐치가 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빌려가지고, 진시황 무덤을 덮고 있는 봉토의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함유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 봉토는 다른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진시황 봉토의 흙 말고 진시황 무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흙들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함유량도 다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표면에 있는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함유량. 그리고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요. 파이프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흙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 결과 어마무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진시황 시신하고 가까운 쪽의 수은 함유량이 다른 쪽 수은 함유량보다 몇백 배 더 높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진시황 시신이 묻혀 있으려고 추정되는 중앙 부위의 수은 함유량이 500이라면은 500, 400, 30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흙은 수은 함유량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뉴스였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전혀 보고도 되지도 않았고 몰랐지만 저도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죠. 그때 한참 제가 사마천 사기 이제 공부에 빠져 있을 때인데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제일 반가운 거는 사마천 사기 기록이 상상력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역사책인가라는 게 확인이 됐고 두 번째는 독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누군가가 뚫고 들어가면은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은이 다 날아갔거나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가고 일부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완벽하게 밀봉이 되지 못해가지고 진공 상태가 안 돼가지고 수은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견해했어요. 이 세 가지가 밝혀진 거예요. 엄청난 조사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병마용경 하나가 저렇게 관광 수익을 올리는데 진시황 무덤이 만약에 발굴이 돼가지고 공개된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무덤 안에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저한테는 더 반가운 건 이게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자기 역사책에도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팩트를 절대로 무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됨으로써 더 이제 사마천을 존경을 하게 됐죠.